자,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 나병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4개의 학교의 주요 변화사항 그리고 전년도 입결을 통해서 자, 올해 정시에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인원에 대한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전부 다 4개 학교의 인원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문계열부터 먼저 살펴보면 서강대와 중앙대는 소폭 하향을 했는데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조금 인원수가 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원수는 늘었고요. 자연계열도 사실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3개 학교는 소폭 감소를 했지만 성균관대가 좀 크게 학생들의 모집 인원을 늘려주면서 전체의 모집 인원은 조금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성균관대 모집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신설학과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융합학부 10명,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가군에서 신설을 했고요. 20명. 그리고 반도체 융합공학 30명. 그리고 중앙대 인문계열에서 군이동이 있어서 좀 많은 인원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어문계열 학과들, 그래서 5개 학과와 그리고 인문계열 간호학과, 이렇게 총 6개의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가면서 모집 인원이 가군에서 좀 많이 빠진다. 그리고 나군은 많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강대부터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는 자연계열 미적 기하 과탐의 필수 반영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이제는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탐 2과목 응시자에게 0.5점에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탐의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0.5점씩 100분의 1을 활용한 변환표준 점수에다가 0.5점씩을 가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20% 반영 비율을 또 때려버리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가산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영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작다. 1점씩 밖에 감점을 하지 않거든요. 급간차가. 그래서 영어를 조금 못 본 친구들. 그러니까 올해 영어의 이슈 굉장히 크잖아요.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서강대를 지원하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구나. 서강대한테 조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강대의 특징은 성대와 조금 비교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성대가 올해 반영 비율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성대의 탐구 반영비가 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작년에는 성대가 35% 반영하다가 올해 25%까지 좀 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작년에는 탐구를 못 본 친구들이 다 서강대로 몰려들었는데 올해는 성대와 나눠 먹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서강대의 입결은 다소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교차 지원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원자가 약 75.1%였어요. 그러니까 약 4분의 3 정도가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 75.1%, 4분의 3 정도가 다 자연계열, 미적 기하, 과탐을 요건 수학으로만 나눴네요. 미적 기하를 응시한 아이들이 75%. 근데 실제로 등록한 인원은 더 대단합니다. 87.8%가 실제로 등록을 했대요. 자연계열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응시한 아이들이.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사실 서강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지금 1학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10명 중 9명 정도가 다 자연계열로.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유럽 문화나 중국 문화나 이러한 학과들까지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강대가 완전히 자연계열 아이들의 집합소라고 생각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인문계열 아이들의 이제 수학 잘 본 친구들, 국어 잘 본 친구들도 자연계열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다음 성균관대 넘어가겠습니다. 성균관대 체크 포인트는 영어 영역 환산 점수를 10% 반영해요. 그래서 영어의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하는 게 올해 바뀐 가장 큰 이슈인데, 환산 점수를 이렇게 좀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등급이 올해 굉장히 이슈인데 1등급 4%쯤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사실 1, 2등급의 이 극간차를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이 조금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성대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둘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새로 구상을 해봐야 된다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과탐 과목 필수 응시인데, 자, 성대도 미적 기한은 풀어줬어요. 확통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게 풀어줬는데, 이렇게 자연계열 학과에는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라는 허들을 뒀기 때문에 많은 교차 지원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탐구 비중이 감소했다. 방금 서강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작년에 35% 탐구 과탐 반영 비율을 25%까지 좀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탐구를 못 본 친구들은 서강대에 지원하기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올해에는 서강대뿐만이 아니고 성대까지도 지원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 그래서 성대에 아무래도 조금 성대의 커트라인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군의 모집 단위가 좀 신설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이, 반도체 융합공학이 30명, 에너지학이 10명, 모집해서 40명의 모집 단위가 40명이 이제 성균관대에서 다군에서 신설을 하게 되죠. 자, 다군에서의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대가 가장 높은 학교였어요. 그쵸? 중앙대 소프트웨어와 중앙대의 전기전자. 그래서 그 학과 작년까지 이제 중대 상위권 학과에서 맨 위에 포진했었던 최초 합격을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이 성대로 지원을 하게 될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커트라인은. 자,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 군 이동이 좀 있습니다. 가군에서 나군을 이동하는 학과가 한문교육과 영상학,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수학교육 건설환경공학부가 가군에서 나군을 이동하니까 작년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변화가 될 수 있다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자연과학 계열도 있고, 그리고 가군에 신설되는 학과가 이거는 공통 모집 단위입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 모두 다 쓸 수 있는 글로벌 융합학부,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요거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20명 모집을 새롭게 신설했다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양대입니다. 자, 한양대의 특징은 과탐2에 대해서 3% 가산점을 주던 것들을 올해는 폐지를 해요. 꽤 오랫동안 3% 가산점을 유지를 했었는데, 자, 서울대가 과탐2 필수 응시를 폐지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한양대도 가산점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문과 상경계열의 반영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상경계열은 수학이 높고, 그리고 사회나 과탐이 조금 반영비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등급 반영 점수가 계열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4점, 6점, 8점 이렇게 감점이 되는데, 자연계열은 2점, 4점, 6점 이렇게 감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탐 반영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서강대, 성대는 사실 과탐의 반영비를 많이 줄였는데 아직도 한양대는 굉장히 높다. 자, 이 부분은 과탐을 잘 보지 않으면 서강대, 성대로 갈 것이고, 과탐을 잘 본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양대로 더 쏠림 현상이 생기겠다 정도는 인지하시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앙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앙대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까지는 인문계열과 공공인지학부가 조금 반영비를 다르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공인지학부가 똑같이 인문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비는 40%, 수학 40%, 그리고 탐구 20%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일부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군에서는 약 115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나군에서는 약 1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는 원서를 쓸 때 중앙대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군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정도의 뭔가 기준을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 일본, 그리고 중국, 중어, 중문. 그래서 이렇게 5학과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간호학과도 모집 단위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간호학과도 나군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앙대의 영어 반영 방법. 자, 얘네도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1점씩 밖에 감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올해 이슈가 있는데 중앙대에서도 조금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영어를 조금 2등급, 3등급까지 떨어진 친구들은 중앙대로 많이 몰려들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지원 전략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강대에서 입시 결과 그렇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명과학과, 여생명과학과가 조금 낮았죠, 입결이. 그래서 자, 올해 생명과학과 지원할 때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작년 입결만 보고 여기 되게 낮았다. 여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류를 좀 범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위치보다 작년에 입시 결과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풍선처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생명과학과는 평균보다도 조금 더 요 위치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대에서 과탐 반영비를 좀 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과탐 못 본 친구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데려갈 수 있었던 환경에서 성대와 나눠 먹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성균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 군이동을 실시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과학 계열이 좀 반대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는 학과들이 이렇게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전기전자, 그리고 수학교육 건설환경부가 나군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작년도의 입시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군 이동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부 이 두 개의 학과는 나군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과다 보니 연세대, 고려대까지도 이제 보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하면서 사실 작년까지는 여기 소프트웨어나 공학 계열에서 나군 모집 단위에서 이 두 개를 지원하면서 연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연고대를 지원하면서 쓸 수 있는 학과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합격하는 인원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원서 지원 그래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 전략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군의 모집 단위들이 신설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융합공학, 에너지학이 다군에서 신설을 하게 되니까 다군에서 조금 상위권 대학 가실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변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 발표가 되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요건 서울대의 영향인데요. 충원율이 높아지는 거는 서울대에서 2과목을 필수 반영을 폐지를 하면서 생기는 영향입니다. 요거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 인문이에요. 자, 한양대 인문에서
살펴보면 얘네들도 큰 것들은 없다라고 보여지다가 여기가 좀 특이해요. 자, 사회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사실 아이들이 꽤 선호하는 사회과학대 안에서 꽤나 높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입결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왜 낮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한 페이지에 몰아서 조금 구성을 해봤으니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양대에서는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상위권 학과를 제외하면 충원율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어 고득점자의 교차 지원에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의 고득점자의 만점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올해 작년은 134점이었는데 올해에는 147점 정도, 약 13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4일 후에 이제 수능 실제점이 이제 발표가 될 거라서 아직은 예상의 점수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한 그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3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작년보다는 국어 표점이 높아질 거라서 국어 고득점자들이 조금 이 인문계열 또는 국어와 수학을 잘 본 아이들이 이 한양대의 상경계열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이러한 아이들의 비율이 꽤 많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군에 따른 추가 합격률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나군에 있는 요 상위권 대학들은 충원율이 굉장히 높죠. 이것들은 연대와 고대 쪽으로 가군에서 뽑고 있는 연고대로 많은 추가 합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공학 같은 경우는 사실 8명에서 76명이면 거의 10바퀴를 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대와 고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메디컬 쪽으로도 이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에 따른 합격률이 이렇게 추가 합격률이 조금 다르다. 이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사실 나군에 있는 성대, 서강대 정도로밖에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군에 따른 추가 합격률은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렇다 할 뭔가 이슈가 있을 만한 학과는 없어 보여요. 한양대 자연계열에서는. 그래서 뭐 서열대로 잘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자, 중앙대 인문계열인데요. 이 학과에서도 크게 뭔가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낮았어? 라고 하는 학과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가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가군, 나군 다 비슷했었는데, 자, 올해는 일부 모집 단위가 군이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군에서 가군의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가군을 지원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 독일어 요 6개 학과가 이동을 하니까 남아있는 가군의 학과들을 지원할 때에는 조금 신중하게 모의 지원 잘 해보시면서 실제로 내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집단인지 잘 파악해 보시면서 지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고요. 자, 중앙대 자연계열입니다. 성균관대가 다군에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군에 있는 전기전자공학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받겠지만 사실 꼬리 점수까지 컷이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 점수에서는 조금 다운이 되겠지만 꼬리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될 테니까 꼬리가 더 길어질 거야 라는 판단은 조금 무리한 그러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리학과가 작년 입결이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올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융합공학부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높은 학과거든요. 융합공학부가. 그래서 이 융합공학부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서
작년도 입결들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대가 과탐2를 폐지한 영향이 이렇게 서강대, 성대,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까지 좀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과탐2를 필수응시를 폐지함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2과목을 하지 않았으면 연고대까지밖에, 원원 과목으로는 연고대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2를 응시하지 않아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과탐 원원의 고득점자들이 연고대에서 서울대로 이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 합격생의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원 과목의 고득점자들이 몰려들 테니까. 이 친구들은 늘어나게 될 테고, 그래서 합격선은 올라가게 될 테고, 고려대, 연세대는 당연히 상위권 아이들이 서울대로 올라가게 되니 합격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울대로 올라가는 인원이 생겨버리니 밑에 부분 남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추가 합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추가 합격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도 계속 아래쪽에서 추가 합격들이 발생을 하면서 여지들이 계속 남는 자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나군에서 계속해서 추가 합격으로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성대, 서강대, 한양대에서도 계속 꼬리들이 길어질 테고, 그러면 가군에 있는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러한 학교들에서도 또 한 번 여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쇄작용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조금 긍정적인 거죠. 서울대가 2과목을 필수응시를 폐지를 함으로써 이 아래쪽 대학들은 조금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지금 뭔가들을 막 검색을 하고 이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펑크 나는 곳은 없나요?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다니고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펑크를 찾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 비슷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팁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펑크라고 하는 거는 예상 점수를 크게 벗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펑크가 미달을 의미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펑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합이 많아야 펑크가 많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보면 중앙대 경영학과 한 200명 모집하죠. 그래서 추합이 약 10바퀴 정도 돌아요. 2,000명 정도가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펑크가 나나요? 안 나죠. 뭐 중앙대 또 다군에 있는 뭐 전기전자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그 학과들도 80명, 90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학과들도 마찬가지예요. 15바퀴 정도 돈단 말이에요. 14바퀴, 15바퀴. 근데 그 학과들이 펑크가 자주 나나요?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뭔가 추합들이 막 10바퀴, 15바퀴 돈다고 해서 펑크가 나는 건 아니고 전년도 입결로 예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전년도 입결로 예상을 한다든지 또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든지 또는 뭐 이러저러한 것들로 어쨌든 모집 요강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예상은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당해년도에 모의 지원에 따라서 그러한 좀 결과값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펑크들이. 물론 뭐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지원 결과에 따라서 배치컷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조금 그런 여지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펑크는 입시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이 학과 펑크 나요 라고 하면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펑크가 나는 조금 기본 성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렇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펑크 날 확률이 높고요. 그 중에서 상위권 학과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이 비교적 적어야 돼요. 많은 인원, 대규모 모집단위, 뭐 계열 모집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은 잘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학과가 아닌 좀 소형학과들에서 펑크들이 좀 자주 난다
라고 하는 기본 조건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야 저희들이 좀 사양 지원을 하면서 의미를 좀 갖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자, 일단은 원칙을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양 지원 또는 뭐 소신 지원이라도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거나 조금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써야 하는 거거든요, 원서를.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신만의 소신 지원 원칙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 나는 대학이 먼저냐 또는 전공이 먼저냐, 이것들의 좀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학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소신 지원을 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전공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느 대학에 전기전자를 갈 거야, 나는 또는 소프트웨어를 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 나는 옆 대학을 가봤더니, 소신 지원을 하려고 옆 대학에 뭐 중앙대를 썼는데 옆 대학에 한양대 정도를 가봤더니 사실 뭐 자연과학 계열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자연과학 공부 난 싫어, 난 어찌됐든 공대를 가야 해 라고 한다면 사실 의미 있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대학의 상위학과를 사양 지원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좀 원칙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떠한 학생이 약 한 275점 정도를 맞았다. 275점, 276점 정도를 맞았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라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와봤더니, 중대 융합공학 정도가 보여요. 그래서 중대 융합공학 정도를 안정을 잡고 한양대를 소신 지원해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군에서 한양대를 살펴봤더니 이 정도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원환경공, 건설환경공, 뭐 물리, 건축 이러한 학과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나는 학교가 우선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데 쓰시면 되죠. 이런 학과들을, 한양대에 이런 학과들을 소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공이 우선인 친구들은 난 거기는 싫어, 적어도 기계공 정도는 가야 돼, 아니면 전기공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학과들의 비슷한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좀 세워두시고, 내가 학교가 우선인지 나는 전공이 우선인지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양대 인문계열의 모의지원 커트라인을 비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한양대 인문 가군에서 모집하는 단위에 상위 3개 학과예요. 그리고 이 아래는 하위 3개 학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배치표 상에 정책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다시 한번 배치표로 가볼게요. 한양대의 상위학과죠. 자, 정책, 그리고 정치외교, 사회학. 좀 상위권 모집 단위죠. 자, 경영학과와 경제금융학과를 제외한 거는 반영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똑같은 정책, 정치외교, 사회학과를 제가 비교군으로 가지고 온 거고, 자, 다시 하위학과 3개, 중어중문, 사학, 철학. 이 3개 학과는 하위학과죠. 자, 철학, 사학, 중어중문. 이렇게 3개 학과, 좀 모여있는 하위학과예요. 다른 학과들은 조금 특수한 학과라서 간호학과, 실내건축,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문계열 학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 이 3개 학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 3개 학과, 하위 3개 학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책학과는 다이아몬드 학과죠. 한양대에서. 그래서 꽤 높은 학과입니다. 좀 특별한 학과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정치외교, 사회학과 이렇게 3개 학과를 비교군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정책학과가 굉장히 높은 학과, 좀 급이, 좀 체급 자체가 조금 다른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 사회학과와의 배치 컷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 배치 컷이 뭐냐면 2023학년도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대학별 환산 점수 적정 60% 구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12월 12일 날
메가스터디에서 예측하건대 합격을 할 수 있는, 최초 합격을 할 수 있는 60%의 확률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배치컷인 거죠. 모의 지원을 할 때 이 점수만큼이 되면 60%의 합격, 6칸 정도를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책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가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이 이제 모의 지원을 한 결과들이 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학과는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나중에 살짝 올라가게 되죠. 정치외교나 사회학과를 보면 살짝 떨어지다가 조금 하향이에요. 전부 다. 점수들을 살펴보면 조금 하향 곡선을 타죠. 그래서 결과값은, 대학에서 발표한 값은 사실 거의 10점의 차이가 납니다. 정책학과와 나머지 정외랑 사회학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얘네들도 이제 이슈지만 제가 진짜로 드릴 말씀은 사실은 요 아래쪽에 있어요. 이 하위 세계학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신지원에 대한 제가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든 나는 한양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해. 라고 해서 한양대에서 소신지원, 이렇게 하위학과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2월 12일부터 이러한 배치컷들을 보였어요. 717점부터 917점부터 919점 정도까지. 그래서 모의 지원 결과들이 이제 쭉 반영이 돼서 배치컷들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뭐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철학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배치컷이 12월 31일 날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배치컷이 가장 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하위학과에. 그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과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위학과에 모여드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 배치컷이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합격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918점짜리로 마구마구 이동을 하는 거죠. 왜? 여기보다는 낮으니까. 중어중문을 썼다가도 철학이 더 낮아 보이니까 난 철학과도 괜찮아 라고 이동을 합니다. 이게 좀 인문계열의 특징이기도 해요. 전공보다는 학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철학과에서는 조금 터져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슷한 모집 단위의 결과에서 특히나 하위학과들은 더더욱 그렇고 비슷한 모집 단위에서 유독 조금 더 낮아. 비슷하지만 더 낮아라고 하면 사실 제일 낮은 곳은 조금 여지를 둬야 돼요. 여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기준선 그러한 생각들을 꼭 가지시고 원서를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모의 지원이에요. 모의 지원. 그래서 이 모의 지원을 하면서 이 학과가 대충 어느 정도의 집단이고 여기는 너무 낮고 여긴 너무 높고 하는 것들의 판단 기준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상위권의 모의 지원들도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학과들을 비교했을 때 정치외교나 사회학과는 사실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정책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비교 이 체급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 아이들은 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굳이 저기를 쓸 바에는 다른 학교에 다른 곳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여지를 남기면서 뚝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집군에서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적당한 배치 점수일까에 계속해서 이제 물음표를 찍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지원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바로 그거고요. 이 하위권 학과에서는 학과보다는 학교가 중요한 이 집단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커트라인은 비교적 견고하고 가장 마지막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양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앙대 자연계열이고요. 나군의 모집 단위 상위 세계학과 하위 세계학과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융합공학부, 산업보안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가 중앙대 나군에서 모집하고 있는 상위권 3개의 학과입니다. 그리고 하위 3개의 학과는 물리학과, 도시시스템공학, 그리고 건설환경 플랜트공학, 이렇게 3개 학과가 좀 하위권 학과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자, 융합공학과가 물론 상위권 학과예요. 근데 살펴보실게요. 자, 중앙대에, 자, 나군에서 이 융합공학과죠. 근데 융합공학과보다는 산업보안학과가 사실은 조금 더 배치표상에 위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에너지시스템공학과가 있죠. 그러면 융합공학과가 작년에 모의지원 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어요. 산업보안학과보다 3점 이상이나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호도가 반영이 사실은 모의지원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로 배치 위치상 산업보안학과가 더 위에 있는데 융합공학부가 더 사실 점수가 높다. 아이들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 모의 지원 자체를 계속해서 좀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학과의 비슷한 모집 단위의 서열대로 이 배치 점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여기보다 낮아야 되는데 여기보다 높아라고 하면 사실 그게 그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공학부가 말도 안 되는 점수까지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이 상향 모집단이 점수가 꽤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사실은 750점 정도면 사실 여기 물리학과나 도시시스템공학이나 건설환경 플랜트공학 이러한 점수대에서 내가 뭔가를 여지를 보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학교들에서도 다른 그 상위권 학과의 모집 단위들의 비교군에서 조금 이 학과 이상한데 점수 너무 높은데 라고 했을 때 상향 지원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약 755점 정도 되는 아이가 나는 융합공학부를 처음에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점수가 처음에는 756.7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도 소신 지원 해보겠어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758점까지. 그럼 이 친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보안으로 갈래 그럼. 755점 안정 또는 적정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자, 그래서 비슷한 모집 단위 모의 지원 컷을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상향 지원을 할 때 그 최상위권의 그러한 학과들의 모집 단위의 모의 지원 컷을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그 상위권 모집 단위에서 반드시 이 합격이 필요한 아이들은 반드시 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모집 단위들은 그 다른 대학에, 그러니까 사실 융합공학부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배치표 보면서 예를 들었다시피 한양대의 하위권 모집 단위, 뭐 건설환경공이나 이런 곳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를 소신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사실 안정적이지 못하니, 한양대도 안정적이지 못하니 중앙대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뭔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컷이 올라가 버리니 이 친구는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불안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트라인이 올라갈수록 이탈은 점점 심화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원서를 쓰고 어떻게 조금 여지가 생기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향 지원 전략을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상향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본인의 안정 지원 카드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향 지원을 할 때 상향 지원은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각오하면서 의미 있는 전공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의 안정 지원 카드는 확실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상향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다른 군의 상위권 대학과 오버랩 될 수 있느냐. 방금 중앙대 융합공학과를 쓰면서 한양대 건설환경공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라인.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학과가 서로 오버랩 되는 그 정도의 라인의 학과인지, 그러니까 상위권 학과인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모집 단위에서 다른 경쟁자들은 무조건 합격해야 하는 상황인가. 방금처럼 한양대가 안정적이지 못하니 요 중앙대 융합공학과에서는 확실한 안정이 필요한 이러한 모집 단위, 그리고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하는 그 경쟁자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서 타 지원자들이 지원을 망설일 수 있냐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제가 펑크가 날 수 있는 환경은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적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대 공학 계열이라든지 이러한 학과는 거의 300명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뭐 중대, 중대 소프트웨어라든지 전기전자도 사실 다군에 위치하지만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을 모집을 하고, 이러한 학과들은 사실 펑크가 잘 안 나요. 왜? 그리고 지원자들도 사실 그 중에서 조금 돌아서, 어차피 상위권 대학과 오버랩이 되는 구간이니까 좀 돌아서, 뭐 한 100명 모집단이다라고 하면 100명 더 돌면 뭐 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3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집단이다. 라고 하면 어차피 한 바퀴 돌아도 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모집 단위가 좀 작은 그러한 곳들로 조금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모의 지원 커트라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커트라인이, 비슷한 모집 단위의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러고 있는지, 또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서 여기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불안감에 많이 이탈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과를 선정하시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좀 도출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이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불안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자극이 되면 아이들은 사실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사실 어쨌든 모의고사 커트라인, 모의지원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진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 이러면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률이 높아. 라고 하면 지원하기 꺼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많이 만족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 중에서 꽤 많다. 지금 이 본인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상위권 모집 단위에 라고 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한 모의 지원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그 학과에 내가 지원을 하고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학과에 다른 경쟁자들이 다른 군에서는 어디를 쓰고 있는지, 이탈을 할 수 있는 친구인지, 또는 이 친구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 지원, 학교 예측 서비스는 꼭 이용해 보시면서, 지금 이 정도 학교의 레벨을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 열의 아홉, 열의 열 모두 다 모의 지원을 다 해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학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들을 당부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모의 지원, 그리고 실제로 원서 지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 정시 지원, 이 원서 영역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저 역시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